문재인 대통령 휴가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첫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1시간 가깝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56분이라고 합니다. 두 정상 어떤 얘기 나눴을까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 대통령은 8월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양 대통령은 금일 협의가 유익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긴밀한 협의를 수시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에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한 얘기 중에 이 대목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네, 질문이 나왔어요. 예. 56분 통화를 하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추임새를 넣는 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쭉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뭐 추임새만 넣고 대답을 하는 형태로 쭉 56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딱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한 번 해요. 북한하고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함축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답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좀 딱 잘라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원칙은 이제 고수를 했고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이제 공감대는 갖고 있었는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점에서는 또 한번 강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질문이 북한과는 대화를 해보기는 해봤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해도 없을 것 같다라는 뭐 본인의 의중을 노출한 걸 수도 있고, 한미 간에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 모르는 진전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을 했다라고 지금 청와대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전화 통화는 어느 정상이 먼저 이렇게 전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간의 정상이라는 게 서로 대통령들이 직접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조율을 다 하죠. 자, 몇 시에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통령 일과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09시 9시니까 원래 9시 정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미국 측에서 자, 전화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조금만 일찍 가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8시, 정확하게는 7시 58분입니다. 우리 한국이 전화를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는 형식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건 장소는 청와대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장소는 골프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휴가 중이죠? 예, 휴가 중이고 골프를 이제 마치고 지금 시간으로 저희가 역산을 해보면 골프 다 치고 샤워하고 이제 자리 잡고 앉은 시간이 이제 오후 한 7시쯤 됐을 테니까 저녁 먹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조금 일찍 통화를 하게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중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휴가 복귀 이후로 미뤘는데 또 전화 통화한 시기가 미국 대통령 휴가 가 있는데 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부분도 조금 눈길이 갑니다. 지금 뭐 미국은 정치 휴직이라 봐야 되겠죠. 8월 되면 대부분 이제 휴가를 가니까 휴직인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 핵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휴가를 갔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와서 그럼 미국 대통령은 휴가 중인데 어떻게 전화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지금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입장과 같이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적극적 대응도 좋고 적극적 공조도 좋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나름대로 주도권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해서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좀 용인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이 발발되고 난 다음에 적극적 공조 자세를 모양을 보이게 되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사안의 중대성과 같이 연결을 해서 미국 정부의 또는 국제사회의 이 북한 핵에 대한 면밀한 기류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상당히 유지가 됐었다. 또 그래서 충분한 시간 벌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우리 주도대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런 정책대로 집행해 나갔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문석 소장님께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이후에 밤에 긴급하게 NSC 상임위원회 주재하면서도 대화의 동력,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강력한 제재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휴가 기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베를린 평화구상에 일정한 수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심들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배치가 되는 이제 발언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대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나오는 거고 핵심은 두 가지였거든요. 전쟁에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 해서 전쟁 반대, 즉 지금 미국 조야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한국에서 코리아 패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이야기했던 선제 타격론 또는 예방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부분들 그리고 아님을 천명했던 부분이 전쟁의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지금은 대할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심과 그 강조점들이 약간씩 좀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압박과 제재에 모든 영향을 쏟아부을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십자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안은 다른 트랙이다. 이 부분은 핵무기 동결이나 핵 폐기와 관련 없는 다른 트랙으로 소통의 공간들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동시에 오늘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은 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자회담 같은 북한 핵무기를 이슈에 놓고 하는 미일, 러중, 남북 이 육자회담 같은 이러한 대화의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은 대할 때가 아니다. 반대로 인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이고 그걸 성사해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화할 때가 아니다. 또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육자회담의 대화 같은 것들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는 지속해 나가겠다는 표현들이 바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즉 베를린 평화구상에 대한 기조가 일정하게 수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예, 양무석 소장님 생각에 이게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일반 다른 쪽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를린 구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건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지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라든가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의 3천 이런 등등의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형태로 나온 주도권 정책이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실상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백령도라든가 이런 어떤 도발로 인해서 이것이 국제사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한국이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가 유엔 결의를 통과할 만큼 아주 국제사회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지만은 여기서 섣불리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긴급한 어떤 공조체제를 간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방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화의 본질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한라인 복원을 통해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고 그 다음에 적십자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트랙을 분명히 이야기했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도권을 계속 쥐고 나가겠다는 것을 미국에 의사 표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휴가를 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휴가 중에서도 안보 현안을 계속해서 챙겼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중근 함의 함장인 김태훈 대령으로부터 안중근 함의 성능과 탑재되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중근 함의 방문은 1시간가량 이루어졌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휴가 중인 대통령의 일정을 브리핑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장소가 잠수함 사령부잖아요. 네. 잠수함 사령부라는 것의 군사적, 정치적 함의는 방어 무기 기지가 아니라 잠수함 사령부는 기본적으로 공격 무기 사령부입니다. 따라서 이 잠수함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이유도 여차하면 유사시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휴가 가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보 상황을 계속 챙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 능력을 우리는 함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왜 저런 게 발표되는지는 이해는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 지금 아베 일본 총리하고는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통화를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모든 상황이 다 일단락이 돼버렸죠. 미국과는 지금 미일 간의 정상통화는 바로 직후에 이어졌고, 지금 유엔이 15대 0으로 지금 만장일치로 지금 대북 결의안이 지금 채택이 된 상황이 이제 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휴가 복귀 후에 지금 한미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고, 한일 간의 지금 정상통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엇박자. 자,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 여차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뭔가 한미, 한일, 한미일 공조에 있어서는 이거 엇박자 나는 거 아니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설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좀 봉착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더 설명을 좀 더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약간 좀 달리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하나의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일이 일비하면서 전반적인 대북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대화 통로를 잘라버리고 그래서 한라인 군사 관련 한라인까지 다 막혀 있는 이런 상황까지 몰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전략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갖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외려 미국의 조야에 있어서 선제 타격론이나 예방적 전쟁을 운운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 보수 진영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오늘 통화 한 통화로 일부에 다 해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주변국의 그다음에 국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베를린 평화구상이라는 기조 속에서 전체적인 대화나 외교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굳건한 의지 표명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그것을 일거에 다 해소하는 그 일을 왜 일주일 전에 못했냐 말이죠. 그런 지적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휴가를 가야 되는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 동안 구상을 정리해서 한 얘기가 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할 때입니다라고 입장을 대통령이 정리한 거예요. 그게 일주일 전엔 그게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부 관성이나 박근혜 정부 관성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서는 대화와 타협 또는 그 인도적 조치의 소통 채널 유지나 군사 한라인의 개설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꺼내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 기조를
그 포기를 해버렸던 그러한 상황들과 달리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조율하여 나가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냥 즉자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그때 우리는 모든 힘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그 결의를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북한의 원유 차단까지 우리가 나서서 끊어내고 하는 이러한 그 초강경을 우리가 치고 갔었으면 더 이후에는 북한과의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화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정치적 발언으로 원유 차단이 아쉽다 정도의 정치적 수사를 던지면서도 기본적인 평화적 그다음에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그 이면에는 그러한 즉자적이고 일방적인 공격과 차단과 그다음에 포기 이러한 것들을 벌어내는 데 있어서의 냉각기를 의도적으로 벌어냈던 것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쭉 보면 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갖고 숙성기를 가졌구나. 이 얘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부분이 뭔가를 해서 아무리 앞뒤로 이제 읽어봐도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이 일주일 전에 나왔어도 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요것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 소장님 생각을 들어봤고요. 이상희 교수님께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의 핵심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할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남북대화 이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1시간 가까이 되는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는 그런 형태의 대화였었거든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저는 그거라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 자체가 원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남북과 북한하고 대화를 해봤느냐 이 부분에 방점이 사실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 요지 그 분석 배경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한국이 대화를 주도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달라진 게 뭐냐.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소위 미국이 중심이 돼서 국제적 공조사회로 가서 북한을 압박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거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양국 간의 정상 간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냥 묻는 일반적인 제너레이션 퀘스천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메시지를 분석한다 그러면은 한국이 이야기하는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국 주도권의 남북 대화 이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마치고 돌아왔지만 북한의 ICBM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는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가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떻게 이 문제 풀어나갈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청와대 소식과 관련해서 조금 가벼운 소식, 그러면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기견 토리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 토리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공식 입양해서 청와대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근황을 SNS를 통해서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토리, 찡찡이, 마루. 찡찡이는 유기묘죠, 고양이. 마루는 원래부터 키웠던 풍산개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식을 전합니다. 토리는 잔디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쓰다듬어주면 황홀해하면서 배를 드러내고 눕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까? 준비한 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토리가 말이죠. 실내에서 원래 지냈던 개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실내에서 잘 지내려면 찡찡이랑 친해야 되는데 찡찡이가 개를 싫어한다. 이 문제가 있고 또 마루하고도 친해야 되는데 마루도 또 새로운 친구하고 좀 낯을 익힐 시간이 필요해서 마루 주변에서 지내게 하는데 문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진 한 장 공개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죠. 예, 토리를 혹시 유기견한테 또 한번 상처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있다면서요. 바로 저 사진이죠, 원일이 기자? 네. 일단 묶어놨죠. 예. 두 가지 점을 이제 케어라는 그 동물 단체에서 두 가지 점을 문제를 삼았어요. 첫째는 묶어놨다라는 점. 두 번째는 실내 견인 토리를 왜 바깥에다가 저렇게 기르고 있냐. 잘 기른다고 입양을 해서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토리의 행복화는 정반대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 섞인 지적이 나왔어요. 임종석 실장도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사진을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바로 이제 뭐 해명을 좀 했지 않습니까? 묶어놓은 게 아니라 저는 산천역 줄을 지금 해놓은 거고 실제로 이렇게 묶어놓고 기르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저 사진에 보이는 풍산개 마루하고는 이제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않으라는 거고. 그리고 실내견, 실외견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생활에 좀 적응을 하게 되면 적당한 시점에 반려견과 반려묘들이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을 좀 일축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워낙 넓은 곳이니까 뭐 아파트 이런 데서 지내는 강아지하고 좀 다르긴 할 텐데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루가 원래 토리 크기의 개를 상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또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질투심이 강해서 혹시라도 토리에게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서 서로 좀 묶어두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역대 정부가 개를 다 키웠죠. 애완동물 다 키웠는데 그때마다 사실 다 풀어놓고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데 물론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와대 경내를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여기 사슴들이 많이 뛰어다닙니다. 사슴들이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개들하고 같이 잘못 마주칠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그 대통령 국정 5개년 계획이 나왔을 때 동물 관련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었는데 이거 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당시에 동물 보호 단체들이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물 애호가들인데 그에 비하면은 동물 정책들이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동물 보호 단체들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가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임종석 실장이 저게 SNS에 올리고 또 문제가 불거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저런 걸 통해서 어쩌면은 일상적이고 서민적인 그런 모습들을 PI 차원에서 그렇게 내보내는 것도 하지만은 여론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들 이런 것들을 또 바로잡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좀 해석이 좀 됩니다. 네, 양문석 수장님 뭐 토리에 관련해서 굳이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잘 모르는 내용 이야기를 하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견 토리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청와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토리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설명까지 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 사진 올리고 휴가 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국민의당이 극심한 내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당 혁신안 발표하면서 나는 꼭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편하자고 제 몸만 편하자고 그냥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보약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독배라도 마시겠다. 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십시오. 오늘도 이제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그 간담회 토론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당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당이 살아나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뜁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상태가 지금 국민의당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희망을 찾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국민의당이 엄청난 위기 같은데 안철수 전 후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네요. 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예요. 오늘 오후 5시가 이제 운명의 5시 면담이 되겠죠. 호남 의원들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지금 대거 찾아가서 5시에 지금 면담을 해요. 내용은 하나입니다. 철회하라는 거예요. 출마 철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 극단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은근한 압박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리 이거를 예고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은 한마디로 뭐 강행입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 지금 저 전기 충격 줘서 이제 간신히 살아났고 나만이 이 당을 살릴 수가 있는데 무슨 호남 의원들이 뭐 반발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걷어들일 생각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때 측근으로 여겨졌던 이상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안철수 후보 출마에 반대한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나가서 워딩이 좀 더 강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마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인지 부조하다. 상황 인식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호남 의원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는 시대착오적인 지금 그 개인적인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호남 의원들이 100명이 와서 내 앞에서 지금 반대를 하더라도 나 출마 강행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뭐 오늘 비대위에서는 전당대회 룰까지 정해졌어요.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했던 20% 여론조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측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출마하겠다는 거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 결선 투표 도입한다는 내용도 네. 들어갔죠. 그러면 정동영, 천정배, 안철수 전 후보와 현재로서라면 경쟁해야 되는 정동영, 천정배 두 의원은 안철수 전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비판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년 반 동안은 사실상 사당화의 사당화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당, 그러면 암흑의 당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이 사당화의 그늘 속에서 성적표가 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모두 말리는 거지요. 대선 참패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후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상식에 벗어났다. 출마는 자유다. 그러나 상식에 벗어났다. 그러면 당원이 심판하면 되는 거다. 대선 패배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선 후보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안철수 후보가 지겠다는 책임입니까? 이것이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도 부르짖던 새 정치입니까? 그러므로 안철수 후보의 당대표 출마는 구태 중에 구태 정치입니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저를 비롯해 거의 모든 분들이 출마를 말렸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을 했던 분들은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말이죠. 특정인이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출마하면 안 된다고 나선 경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출마하지 말라고 저렇게.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 대부분이 그 호남 출신들이고 그리고 호남이 계속해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남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호남은 역시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의 통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 선을 자르고 나오지 않으면 이후에 돌아올 길이 없거나 돌아올 정당이 없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양쪽이 갖고 있는 현안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전략들을 놓고 끝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만 딱 지적을 할게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전기총력요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보조작 사건에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 안팎에서 책임에 대한 문제, 사과에 대한 문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고 안철수 전 후보가 나와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할 때 방관했었거든요. 이 방관과 지금의 방관할 수 없는 것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뭐가 먼저 다가올까? 책임을 지고 빨리 나와서 사과해라, 실기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와서 사과를 할 때는 철저하게 무시했던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향해서 방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이 이야기만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예. 그 얘기도 아마 또 국민의당 당원들, 국민의당 지지하는 분들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나오실 박찬종 변호사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